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행동의 행사권을 군부에 넘겨주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인 오늘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총참모부는 비무장지대로의 군 재진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어제 뒤로 돌릴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북한의 시계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우리와 확실하게 단절하겠다라고 선언했던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49분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는데요. 남북 간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도발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자, 교수님 뭐 짐작을 하셨는지 일단 아니면은 좀 많이 놀라셨는지 어떻게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일단 예상도 했고, 네. 짐작도 했습니다만도 이렇게 빨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 딱 집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연락사무소 관해서. 근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폭발을 할지는 몰랐다. 이건 좀 놀랍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까지 굉장히 강경한 태도 일변도입니다. 오늘 뭐 글쎄 이게 정점이 될지 아니면은 더 많은 또 군사 도발을 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북한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 정말 속내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도 지금 이제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또 그리고 통전부장의 담화라든지 기타 오늘까지 그 군부의 이런 그 이 공개 보도 내용을 볼 때는 북한에서 가장 중시하는 체제 훼손, 존엄 모독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남북 연락사무소가 개성에는 있지만은 이거 뭐 개보수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돈을 다 댔고 건립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뭐 글쎄 뭐 지금 와서 돈 얘기하는 건 좀 그렇지만은 사실 좀 화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북한이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미리 정부 측에 이야기를 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4.17 판문점 선언의 내용만 놓고 볼 때, 뭐 누가 어떻든 간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북 전단이 살포됐다. 이것도 선언의 위반이지요.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이 일방적으로 판문점 선언의 상징성을 지닌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해체했다. 이 또한 강력한 이 선언의 위반이지요. 네. 특히 우리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동연락사무소라는 것은 이 판문점 선언의 상징성뿐만 아니고 그 동안에 남북 간에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개로협력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모아온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 측에 무슨 그 언지를 주는 건 모르겠습니다만도 일방적으로 폭파 해체했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런 대목입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은 이제 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체 전에 이미 남북 간의 모든 이 연락 채널이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 뭐 이 알릴 그런 가능성 좀 낮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 다음 뭐 단계는 뭐가 될까요? 이게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들은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여러분들 여쭤봤을 때 그 다음 도발도 있을 거라고도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뿐만 아니고 오늘 북한군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를 보면은 한 5단계, 6단계 정도 행동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특히 오늘 그 북한군 총참모부의 공개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이 남북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비무장된 지역을 다시 군사 요새지로 만들겠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지역은 남북 간에 합의해가지고 비무장지대가 됐다. 군사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담당하는 북한의 통전부, 우리의 통일부지요. 네네. 이런 당국 간의 협의가 비무장지대화됐다는 것은 개성공단과 금강산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다시 군사 지역화를 만든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 두 지역 또한 앞으로 모든 시설, 장비, 이 모든 걸 철거해가지고 철거하겠다는 그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또 더 나아가지고 군사 이 보도에 보면은 새 NLL이라든지 군사 이 MDL 육지지요. 네. 예선 지역에서 대규모의 대남 우리 측에 대한 또 전단 삐라를 뿌리겠다 이것도 하고 있죠. 네. 물론 삐라를 뿌리는 와중에 혹시 우리 측에서 맞병 대북 전단 살포하면은 고사총과 같은 총격도 가하겠다는 그런 간접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은 향후 군사적인 이런 무력시랄까요 행동 이것이 한 몇 단계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지난해였던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 금강산 측에 그 남측의 건물이라든지 지어놓은 곳을 보고서는 너절하다라고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도 그럼 뭐 말씀하신 대로 철거라든지 아니면 더 극적인 방법을 써서 없앤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 보이고 그 GP라고 하죠. 가드포스트 그 원래 이제 비무장지대 안쪽에 있었던 그 철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시금 무장을 하겠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비슷한 이야기도 했죠. 일단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해 2019년도 그 신년사에 보면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이 관광에 대해서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재개하자 이렇게 우리 측에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한미 간에 이것은 대북 제재와 어떤 식으로 관계되는지 많은 해법을 찾고 노력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만족한 수준의 이런 대응을 못했지요. 그런 와중에 또 지난해에 우리가 판문점 선언 그 이행과 관련해서 국회 비준동의를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이것도 못했지요. 또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 이상 북미 관계만 쳐다보지 않고 독자적인 남북 협력 사업을 하겠다. 여기서 상당 부분 준비하는 와중에 코로나19라는 떠나지 않는 것이 밝혀져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북한 나름대로 우리의 노력을 뭐 약간은 평가하겠지만 그렇게 깊은 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금 우리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판문점 선언과 관계된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금 GP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 남북 간의 그 이 좀 상징성을 가진 몇 개를 폭파 해체했잖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금강산 인대에서 군사지원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판문점 그 이 관련된 다시 말해서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도 상당히 이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측도 이익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북한이 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백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상당히 그 좀 꺼낼 것이라 보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먼저 북한 측에 이익이 되는 이런 그 이 GP 폭파된 GP를 다시 복원하는 이런 것은 아마 지금 현 단계의 계획에는 없고 차후의 계획에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런 이제 도발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거라고도 해석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가도 사실 좀 궁금한데 한국을 향한 것인지 미국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중국을 향한 것인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뭐 별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한국은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거든요. 북한 측에서. 중국에서는 네.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뭐 중국은 이런 그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이것이 중국의 지속적인 그 이 경제 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선거에서 지금까지 남북 간의 교류 협력 대화를 강조해왔잖아요. 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비사국으로서
비핵화와 제재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 완화가 비핵화를 촉진시키다 그런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강조한 그런 측면도 있죠. 어쨌든 간에 북한은 아마 이런 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해제에 대해서 굉장한 그 놀라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한반도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지 않도록 양쪽 다 자제를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또 북한이 김여정 제1부의 담화에서부터 오늘의 군 참모부 공동 보도까지 메시지 이걸 볼 때 뭐 혹자들은 여러 가지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여정의 자기 알리기, 또 그리고 이 한국을 때려가지고 미국에 대한 압박하기, 또 그리고 더 큰 양보를 얻기,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핵심적인 의도와 부수적인 의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핵심적인 의도는 최고 존엄 문제에 대해서, 존엄 모델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뭐 미국에 대한 압박,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이 김여정의 이런 인자로서 자리 붙이기, 또 그리고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 이런 부분은 좀 부수적인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뭐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그렇죠. 저 앞으로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북한이 이제 이렇게 이 강력한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가지고 뭔가 얻고는데 그 얻는 데 있어 가지고 경제적인 지원, 뭐 일례로 식량 뭐 100만 톤이다, 비료 뭐 50만 톤이다,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협력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는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실리주의 차원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 하노이 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서 불발 이후에 북한이 결코 제재 해제에 대해서 구걸하지 않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지난 연말에 당 중앙위원회 전원을 통해 가지고 자력 경쟁과 정면 돌파를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볼 때 저는 물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가 더 큰 것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부수적이고 오히려 존엄 모독에 대해서는 결코 자세하게 이 의도가 더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 5단계 아까 말씀도 하셨고 그랬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다음엔 또 어떤 카드를 쓸지, 그리고 ICBM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이게 그러면 마지막 단계가 될런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오늘 이제 북한의 그 군사적인 대적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예고를 했죠. 네. 지금 이제 이 개성 경남선 지역 여기 대해서 군사 지역을 하겠다. 또 그리고 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적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대남 삐라도 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군사 9.19 군사와 분야 합의서 연관되는, 다시 말해서 MDL 양측의 북측으로 5km 지역에서는 군사훈련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군사훈련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방사포와 같은 신종 사정세트 여기에 대한 시험과 함께 실전 배치 이걸 통해 또 긴장 고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핵실험이라든지 SLBM, ICBM 네. 이러한 부분은 대남 대적 사업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은 대미 대적 사업과 관계된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이 대남 대적 사업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ICBM 발사를 핵실험 이것은 차후의 문제다. 지금 당장의 행동 계획표에는 없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으로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정부도 이 상황의 엄중함을 판단하고 곧장 NSC 회의도 개최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대북 전단 살포 방지, 더 나아가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보다 구체화된 이행 의지를 담은 이 정부 성명이 내일이라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이 정부 의지를 담은, 실천 의지를 담은 내용을 가지고, 이 중국의 중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물밑 접촉하든지, 어떻든 간에 대화를 통해서 문제 해결, 상황 악화를 방지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물밑 접촉이라든지 고위급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특사 파견, 또 그리고 원포인트 남북 정상회담, 이러한 부분도 해법 쪽의 하나가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사실 정부에서 북한을 달래는 듯한 내용의 성명이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북한은 그렇다면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유화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를 할까? 그것도 궁금한데요. 글쎄요, 이 예측은 잘 되지 않겠습니다만도 적어도 이 문제의 발단이 이 4.27 판문점 선언 내용과 관계되는 이런 이 전단 살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법, 또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 이런 이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담은 이것을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북한이 다음 단계 나간 데서 가지고 좀 주춤한 시간 벌기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간 벌기가 어느 정도 된다면은 그 시간을 버는 내에서 서로 합의 협상하고 뭔가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겠어요? 다시 말해서 적어도 이것만 준비되면 상황 악화 방지에 있어 가지고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우리는 협상 전략에서 또는 큰 이 위기 극복 전략에서 중요하다. 저는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양무진 교수 인터뷰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상황인 건 맞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떤 성명이라든지 입장이 나왔습니까? 오후 5시에 이해찬 대표가 주재한 민주당 네. 외통위원 긴급회의가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논평도 냈는데요. 민주당은 북한의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한 다음에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민주당과 정부는 긴밀하면서도 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도 촉구한 얘기가 있는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다른 입장은 없는지 궁금한데요. 네, 야당도 민주당 네네. 똑같습니다. 통합당도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고 박진 위원장이 주재해가지고 원래 내일로 예정돼 있던 통합당 외교안보 특위를 오늘 오후에 긴급 당겨가지고 5시 반부터 하고요. 배준영 대변인이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 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북한이 우리를 적으로 규정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 측에서도 방금 보니까 입장이 나는데 밥상을 엎으면 되냐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파되는 영상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좀 충격적이죠. 또 직접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야기가 사실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러나 하고 반신반의했었는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정말 폭발을 해버리니까 좀 배신감도 느끼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세금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은. 세금 얘기도 나오고 있죠. 170, 80억 되는 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개보수 비용이 97억 정도. 개보수 비용도 들고 계속 돈을 저희가 세금을 쏟아부었던 그런 건데 이제 폭파가 돼서 글쎄요, 또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은 그거잖아요. 여기서 더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에 그리고 GP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전방에 근무하는 군인을 둔 가족들 분들이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사실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자, 지금
NSC에서도 지금 뭐 입장 발표라든지 뭐 이렇게 있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좀 전에 나왔습니다. 좀 전에 나왔어요. 네. 그 NSC 회의 결과를 김효근 청와대 NSC 1차장이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했는데요. 그 정부 입장은 북한이 오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 이렇게 밝히고 이 북측의 행위에 대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서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렇게 NSC 사무처장 명의로 이 성명문을 발표를 했고요.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이 발표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유화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도 조금 강력한, 좀 강경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상황에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양무진 교수 말씀처럼 이걸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좀 긴장된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국회로 이야기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원 구성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건가요? 뭐 어제 이미 다 전달을 어제 방송에서 아마 전달이 됐겠지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통합당은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다시 원래대로 내놓지 않으면 계속 뭐 이제 상임위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 전면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눈여겨볼 거는 기존의 통합당 안에 강경파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좀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 그거를 제어하는 역할을 김종인 위원장이 해왔는데 이번에는 김종인 위원장도 상당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원래 예정이 없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는데 여기서 어제 이제 여당에서 일방 상임위원장 선거를 한 것을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과거 1979년에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의 이것을 비유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수의 횡포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일단은 완료를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번 주 안으로. 이번 주 안에 상임위 구성을 하겠다는 거고요. 네네. 김태년 원내대표의 오늘 오전 당 원내대책 회의 한 말 좀 들어보면 금주 안에 18개 전 상임위에 대한 원구성을 마치고 추경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제 법사위원장 선출로 식물국회를 하던 건 끊어졌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박성중 원내대변인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네네. 이번 주 금요일 의석별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이죠. 11대 7 이걸 준수해서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고 야당과 같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선택할 수 있다라고 사실상 통합당을 압박했습니다. 특히 만약 야당이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결산위원회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도 했고요. 그거는 이제 통합당이 주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그까지 얘기를 했는데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의 의석 배분에 따라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는 것과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은 분리해야 한다. 이걸 협상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어서요. 뭐 그렇게 될 것까지는 않고요. 어쨌든 지금 협상 상황 아직 며칠 남았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여부를 권고한다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이 얘기를 어제 저희가 못 들어 전해드렸는데 그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이 사실 조금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근데 지금 빠지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에 나온 건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 양창수 위원장이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 이런 입장을 오늘 오전에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양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오는 26일 개최되는 이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회피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 최지성과 자신이 오랜 친구 관계라면서 위원회 회부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깊이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양 위원장 언급대로 사건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고요. 양 위원장과는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합니다. 양 위원장은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수사심의는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과 이 김종중 옛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그리고 삼성물산이 소집을 신청했고요. 오는 26일에 열리게 되는데 이것을 앞두고 이 심의위원장인 이
양 위원장이 최근 뭐 한 경제지에 기고한 컬럼에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을 좀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또 양 위원장 처남이 삼성 서울병원장이 사실도 좀 어떤 기척 배제 사유가 되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유리하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한테 유리하게 좀 작용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어제 나왔고 그래서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기로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무작위 추출이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네, 네. 맞습니다. 한 250명 정도 되는 풀에서 네네. 15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위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건데요. 네. 근데 이 위원회 활동 그 사회 그 주관하는 그 위원장 역할을 또 양창수 네네. 위원장이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양 위원장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 15명을 선정하는 작업까지는 양 위원장이 참여를 하고요. 다만 이제 그날 회의에서 회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뽑힌 15명 중에서 호선으로 이제 그 사회 역할을 할 사람을 이제 뽑는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 벌써 조금 시간이 지난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네, 그때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이게 두 번째 기각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피해자 가족 측에서는 상당히 좀 지지를 해달라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잠시 또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요. 피해자인 32살 이모 씨가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 A 씨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네, 굉장히 심하게 때렸더라고요. 예, 도주를 했는데 네. A 씨가 이 당시 이 씨의 폭행으로 인해서 광대뼈가 함몰되는 그런 중상을 입어서 충격을 줬었죠. 그 한 일주일 동안 잘 수사가 안 되다가 네. CCTV 확인 등을 거쳐가지고 지난 2일에 이 씨를 서울 동작구 집에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는데 이게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됐어요. 네, 기각이 맞아요. 됐습니다. 그 주거 침입, 그러니까 집에까지 들어와서 체포한 것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들어서 안 됐죠. 그러자 피해자 가족이 그때 그러니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잠도 못 자고 불안에 떨며 일상이 파괴됐는데 가해자의 수명권과 주거의 평온을 보장해주는 법이라니 대단하다. 제 동생, 그러니까 피해자죠. 네네. 피해자와 추가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라고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또 철도 경찰이 보강 수사를 했어요. 지난 12일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번에는 이 조사 태도나 조현병 등을 들어서 네, 맞아요. 다시 기각을 했습니다. 아, 그러자 피해자 가족 측이 SNS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얘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분노해주고 알려주고 공유해주고 기억해달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또 피해자가 스스로 상처 입으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으려면 많은 분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사실 첫 번째 기각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수영 교수님 인터뷰를 좀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수영 교수님 하셨던 말씀도 이거를 무슨 혐오 범죄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 가해자가 약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네.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이유가 좀 작용하지 않았겠냐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상하고 네. 뭐 화가 나는 일인 것만은 또 틀림이 없죠. 네, 법원은 어쨌든 이제 법적으로 그러면서 그 피의자 상태를 네. 보면서 조현병 같은 그런 정신병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본다. 뭐 이게 이유였기 때문에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그렇죠. 네, 네. 가슴이 아프죠. 얼른 어쨌든 굉장히 많이 다치셨다고 들었거든요. 빨리 네. 쾌차하시길 빌고요. 1차 영장 네. 때 이제 기각 사유가 이제 그 피의자의 상태나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경찰에서 이제 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기 네네. 때문에 구속을 인정할 수 없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피해자 입장에선 당연히 좀 그렇죠. 네. 억하심정이 들 수밖에 억하심정. 없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손정우 씨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몇 번 소식을 전해드려서 청취자분들도 아실 텐데요. 이게 이제 세계 최대 아동성 착취물 사이트죠. 웰컴 투 비디오. 여기를 운영했었던 인물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미국에 인도해서 미국에서 심리를 받게 하는 이제 결과가 났는데, 그 이제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거에 관한 심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오늘 네. 서울고법 형사 20부에서 이 인도심사 두 번째 신문이 있었는데요. 이 당사자인 손 씨도 법정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이 손 씨는 재판부가 이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묻자 만약 한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 내려져도 달게 받고 싶다.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받겠다. 이제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앞서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이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유료 회원 4천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 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한국에서 재판한 결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서 지난 4월에 복역을 마쳤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라도 다시 받고 싶다 이렇게 1년 얘기하는데 6개월요? 그러니까 아마 좀 그런 게 영향을 미쳤지 않나 저도 그런 의심이 좀 가고요. 원래 재판부는 오늘 신문을 마친 뒤에 곧바로 이 인도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결정을 다음 달 6일로 미뤘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은 그 아동 성착취에 관한 그 성범죄에서는 이미 한국에서 심리가 있었고 또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되고 다른 네.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자금 세탁. 예, 인도를 부분. 청구한 혐의는 이제 네. 아동 음란물 관련 이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뭐 나라가 다르더라도 일사부재이기 때문에 네네. 할 수가 없고 범죄 은닉자금 세탁 등의 혐의입니다. 네. 미국에서 청구한 혐의는요. 그래서 만약에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면 한 달 내에 미국에 송환이 됩니다. 아, 근데 이 자금 세탁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재판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이게 재판이 있어갖고 뭐 처벌을 받게 된다면은 뭐 구금이 되고 막 그렇게 된다면은 한국에서 또 이게 이제 끝난 사건이 되어버리니까 미국에 예. 가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 가면 한 20년형이 되고 또 미국 교도소 간다 그러면 상당히 좀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그러니까 사실 없잖아요. 이게 보통의 재판이나 심리랑 굉장히 다른 게 피고인이 이거 여기 당신들이 수사 다 했으니까 빨리 기소해서 재판해달라 그렇죠. 이런 워낙 취지의 주장을 요구하는 하고 거죠. 검찰에서는 아니 우리가 수사가 그렇게 기소할 만큼 되지가 않았고 뭐 우리가 그걸 기소한 적도 없고 약간 미국 가서 재판 받아. 예, 뭐 그 이런 이런 거고요. 식으로 얘기한 이게 미국 상황을 빼고 나면 사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바뀐 되게 음. 묘한 상황이 되는 건데 아무튼 이 피고인이 미국에 가는 걸 굉장히 겁내는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좀 뭐랄까요 스스로 한번 돌아볼 지점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한국에서 양형 기준이 너무 낮고 제대로 처벌 못 받을 테니까 미국 가서 한번 좀 혼이 나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도 네. 상당히 많죠. 사실은. 이 네. 성착취물이기 때문에 또 맞아요. 여기에 대한 분노가 크십니다. 그리고 아동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아동을 진짜. 네, 다음 이야기는 또 이제 군대 이야기예요. 네. 네. 제가 군대는 안 다녀서 잘 모르니까 아마 네. 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 얘기 들으시면은 뭐 분노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좀 얘기를 꺼내봤더니 남성분들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사관에게 네. 빨래와 음료수 배달 심부름을 시킨 그 최모 상병이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이죠. 상상이 안 되는 거군요. 네. 잘 몰라요. 그럼요. 좀 이상하다 싶긴 한데 어느 네. 정도로 상상이 안 되는 일인지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이 높은 사람한테 네. 시킨다는 그러니까요. 뭐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네. 물론 직접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위에서 시키겠지만 그런 나의 뭐 도우미 역할을 하는 그런 위에 상급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1인 생활관 사용하는 이 특혜를 받았다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공군 방공 유도탄 사령부 제3여단 소속 최모 상병이 당사자입니다. 네. 최영 라이스그룹 부회장의 아들이에요. 지금 뭐 방금 들어온 속보를 보면 이 최영 부회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 이런 지금 속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 군사경찰이 특혜 논란이 더욱 커진 A 상병의 자대 배치 과정을 집중적으로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대 배치가 됐는지 특히 이 정원이 한 명인 본부 재정처 보직에 네. 전역이 10개월가량 남은 선임병 병사가 있는데도 A 상병이 추가로 배치된 게 이상하다. 의혹이 좀 있다. 원래 한 명만 있어야 되는 곳인데 있음에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또 추가 배치가 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만약에 한두 달 정도 남았다고 하면은 후임병을 먼저 받아서 교육시키는 뭐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0개월 정도 남은 군대에서 그런 게 선임병이 어디 있어요. 하루 만에 다 해야지. 안 갔다 오셨잖아요. 네, 모르죠. 그냥 한 번 얘기해요. 네. 그래서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네.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부와 병사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A 상병의 부모가 부대 아들을 배려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하면서 부대가 해당 요청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또 군사경찰은 A 상병의 무단이탈 혐의 입증에도 주력하고 있는데 복무 중에 피부 질환을 이유로 외근을 나가서 집 근처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피부 질환이요? 네, 피부 질환. 그리고 A 상병이 근데 외출증 없이 부대를 나간 혐의도 받고 있어요. 오. 무단 이탈이죠, 사실. 그러니까요. 이게 군형법에서 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오. 큰 중죄라고도 볼 네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또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대가 또 서울에 있습니다, 사실. 서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네. 서울 금천이죠. 맞아요. 예, 금천에 있어서 여기에 배치된 것 자체부터 이상하고 뭐 이 TO가 없는데 배치된 것도 이상하고 이렇게 무단 이탈 혐의도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뭐 이상하고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게 올라왔던 네네, 거거든요. 맞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지금 최상병이 소속돼 있는 부대가 그 공군 방공포병사령부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옛날 그 과거 이제 그 방공포병이라는 게 육군에서 공군으로 넘어온 그 보직인데 대부분 보면 산꼭대기라니까 이게 그 방공포 진지이기 네네. 때문에 뭐 대부분 산 위에 있는 경우가 네. 많고 수도권에도 있긴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경우는 몇 개 없습니다. 사실. 몇 개 그래서 없는데 하필. 예.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대 안에서 어떤 보직으로 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그 부대로 갈 수 있었는지가 그게 아마 그 부분이 좀 더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역시 군대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기자님들이 할 말씀이 많으신지 계속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네. 맞춰야 될 더 것 할 수 같습니다. 있습니다. 더, 예. 아니 뭐 3, 4부까지 다 할 수 있는 건 제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최근 베이징에서 코로나19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현지 통신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